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은 유공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입니다. 유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다음 달에 이제 19대 육중전 회의가 열린다. 이제 그렇게 고지가 이미 됐는데요.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공산당의 이 실질적인 지도자들 이제 중앙위원 205명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회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공산당원 맞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다음 달에 벌어지는 6중전 다음에 7중전 그리고 이제 당대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당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 더 놓고 보면 중국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중국 공산당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사실 이게 저희하고는 많이 체제라든지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중국 정치의 가장 특색 가운데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제가 소개하면 주재행 교수 소개하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 하급 단위하고 상급으로 그 계급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내가 이쪽을 심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직을 겸해 보면서 실제로 잘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종적인 거고요. 횡적인 거는 이 조직과 이 조직이 비록 성격이 달라도 석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계급이 연결되면 얼마든지 횡적으로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유기적으로 국가 발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이제 그게 얘기가 되는데 바로 그 핵심에는 사실 서기가 있고 또 그 서기는 당원 이것이랑 당연히 연결되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서기 그러면 뭐 동사무소 뭐 이제 예. 아니면 회의에서 뭘 기록하는 사람 이제 맞습니다. 서기인데 예. 중국은 서기가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는 정치 엘리트의 출발이 이제 당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들 경우에 대학생이 됐을 경우에 일단 일반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졸업하고 나서 취직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하나 정치적인 신분을 갖는 거거든요. 이 당원이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빠른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중학생 때서부터 당원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공칭단. 근데 사실 이건 정식 당원은 아니고요. 이제 일정을 회비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6년 정도 지나서 대학생 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당원이 되는 그런 코스를 밟을 수 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회비 내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이제 이 권리 당원 되는데 중국은 맞습니다. 이게 네. 당원되는 절차가 좀 복잡한 모양이네요. 뭐 시진핑도 이 10번 어플라이 해가지고 11번째 됐다고 그렇게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원이 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크게 이제 4단계가 있다. 네. 당연히 이제 당원이 되겠다는 입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당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 봐서 이제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후보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양성하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오차, 현지 조사, 실제로 한번 필드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테스트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식 당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다. 이제 크게 4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각 단계별로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더 이제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3,000자 정도 자기소개식으로 자기가 이제 친필로 글을 써야 됩니다. 친필로 글을 써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공산당원이 되면 뭘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3,000자의 이제 그 내용을 채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 관련 수업은 이제 그 학과목 외에 학교에서 그 입당 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해서 수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이제 성적이 좋으면 이제 적극적인 후보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후보자가 이제 양성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 연구과제를 줍니다. 그럼 연구과제를 줘서 그 관련된 해당 현지에 가서 그 조사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고, 이제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이제 1년 정도 한 거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예비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비 당원이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다시 1년 정도 또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또 평가와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식 당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대략 최소 2년 정도 이상, 대학생이 되고 나서 신청하고 이후에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는데, 대략 10명 가운데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정식 당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낮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서방 세계의 당원 이것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맞습니다. 이제 설명이 되면 방금 얘기하신 것에 조금 더 이제 그 우리한테 느낌이 좀 와 닿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부총리고 뭐 엄청난 맞습니다. 이제 홍색 집안인데도 맞습니다. 이게 홍월다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가 2021년이고 아시다시피 공산당 탄생 100주년.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당영이라고 하는데 당 경력으로 47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 47년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를 대표하는 중국 최고 지도자이면서 9천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대표이기도 하다. 근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아버지가 다 유명하잖아요. 시중심 부총리까지 하셨고, 이 가문 자체가 홍원다인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시진핑 지금 주석이 한 15, 16살 때 하방을 해요. 하방을 해가지고 이제 농촌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평이 좋고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추천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자급이 되려면, 장을 맡으려면 이제 다 입당을 해야 되는데, 입당 신청서를 정말 한 8번에서 10번 정도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당 소개해준 양이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시진핑이 입당 신청서를 냈지만 중요하게 리젝트된 이유가 뭐냐? 가정 배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홍월다이라고 해서 이게 왜 안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 배경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연좌제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당시 시대가 1973년, 74년이에요. 그러니까 입당 신청서를 내고, 근데 그 당시 때 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 어떤 그 시기 때 아무래도 문화대혁명 시기고 좌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졌던 시대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을 출판하는 것과 연루가 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구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인 시진핑한테도 영향이 줬고, 그것이 결국은 입당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게 사실 1973년도의 일인데 최근에 다시 이 문제가 새삼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부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럼 이제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시진핑이 당시에 문화대혁명 시기에서 좀 굉장히 고난을 좀 받았다는 경력이 있다는 거. 그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좀 깔린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서 좀 가난한 지역에서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농촌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 주석한테 굉장히 각인이 됐고,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뭐 이제 중국에서 그런 중고등학교 때
하방이 돼서 거기서 땅굴 파고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저는 아주 중국이 그 언어 표현이 아주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지식청년, 주슈青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럼 우리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지식이 많은 청년을 지식청년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청년, 예. 그럼 이제 비유적인 거잖아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이 별로 없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이제 호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게 중국식 비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한데, 근데 당원으로 뽑혀도 똑같은 당원이 아니다. 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이게 당원 안에 또 당원? 특별한 당원이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 회원 중에서 이제 특별 회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슈엔디아오성이라고 하는데 슈엔은 제가 오늘 그 화이트보드를 깜빡 놓고 가지고 글 쓰지 못하는데 슈엔디아오의 슈엔은 선택한다는 거고 디아오는 잡아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가운데 특별히 더 학업 성적이나 리더십이 출중한 그다음에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겸비한 평가를 받는 그 당원들은요, 따로 슈엔디아오성이라고 뽑아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당정의 예비 간부 후보로서 기층 조직에 투입을 시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촌위로 치면 만약 촌장. 그래서 그 기층직에 영도직에 바로 투입을 시킴으로써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리더십을 발휘하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편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등생 선발해서 빌드에 보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군대로 치자면 똑같은 이제 20세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하고 바로 이제 이 현장에 가는 것하고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자질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제 현장에 리더로 보내준다 이런 의미겠구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런 슈엔디아오 한 사람들하고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되는 국가 공무원하고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국가공무원은 그야말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봐서 선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기 직무에 맞게 성과들을 올렸을 때 이제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슈엔디아성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돼서 영도직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결국은 서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선발 라인이 행정직, 이제 당 영도직 라인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이제 재밌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당원들은 이제 대학교 때 본과생들 때부터 이제 그 당원이 이제 입당 신청하고 시작을 하는데, 석사생, 박사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석사생, 박사생인 경우에는 더 급이 높게 당원이 되고 슈엔디아오성이 되면 그 급이 석사급, 박사급에 맞게 급에 맞춰가지고 이제 영도직에 투입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만큼 더 될 수 있는 확률은 낮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학 입학시험 못지않게 대학원 시험도 굉장히 경쟁률이 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명문대학의 석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별한 이제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민간 기업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진짜 인재로 이제 커지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선발된 우수한 이제 인재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준비된 화면을 잠깐 보십시오. 네. 이 화면은요, 아까 그 시진핑 그 주석 얘기할 때, 당원 될 때 74년도에 1월 10일 날 그 시진핑 동지가 준공 당원이 됐다. 이제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왕위엔이라는 이제 상해교통대학교 이제 학생인데 2018년도에요. 농업학원에서 이제 석사를 졸업했어요. 근데 석사를 졸업했는데 슈엔디아오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엔디아오성이랑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회성이 이분이 이제 간 곳은 이제 안회성인데 각 성마다 그 앞으로 향후에 그 당정 그런 이제 예비 간부들을 이제
훈련하고 뽑기 위해서 이 슈엔디 요상을 하는데 이 안혜성에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제 그 부총장 일행이 따로 이제 조직을 해서 이 학생이 지금 그게 갔는데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나, 업무는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가서 위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다고 해서 학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하고 있는가, 그 지도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학교가 늘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 있는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애프터 서비스 확실하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애교심도 생길 수 있고 당원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자부심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예. 그 인사 당한 이제 뭐 상자 맞습니다.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저건 뭔가요? 저것도 그 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저걸 예. 주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성했고 배출했고 현장에 보내서 애프터 서비스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인재들이 이제 낭비되거나 어떤 누수다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매 단계별마다 기록을 해놓는다. 어떤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학교 차원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록들을 딱 정리해서 묶어놓는 게 바로 당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로 치면은 이제 대학생이 이제 기업에 졸업하고 기업에 가려면 자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것도 중국 학생들도 물론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학교 차원에서 이 학생이 학교 생활하면서 상을 뭘 받았다, 아니면 벌을 뭘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신 성적 기록표네, 그러니까.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외부에는 절대 공개가 안 되고 오직 한 부만 있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만약 2년 동안 기업에 취직을 못하면 그 2년 후에는 그 학교가 보관하고 있던 이 당한이 그 학생의 원적지의 당한관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 일종의 사초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뭘 했는지 자기는 모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한 이걸 보면요, 정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사마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순우탕문무부터 해서 한무제까지 그 사기를 쓴 사마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을 엄청나게 정말 중시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저도 뭐 저거 그 학교 졸업할 때 그 당한 봉투를 주던데,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이니까 그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해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이제 그 답변, 그 논문 석사 질의응답했던 거 거기서 이제 물어본 거, 그리고 제가 대답한 것까지 그 서기가 다 써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다는 것까지도 거기 이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철저하게 기록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쓴다는 것, 그거는 또 이제 뭐 굉장히 그 다른 우리하고는 다른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이제 한 가지 경험이 한 가지 떠올랐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인 그런 기록뿐만 아니고 그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조금 큰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한 번 했는데 제가 발표한 게 어떻게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회의가 끝난 그 다음 날 요청을 했어요. 제가 발표한 부분이라도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좀 참고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전에 발표했던 그 회의가 개회식서부터 축사부터 해서 끝날 때 폐회사까지 모든 게 워딩으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야,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다 되고 있구나. 하긴 요즘 뭐 중국은 음성 인식 시스템, 화면 인식 시스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커다심pe 있으면 맞습니다. 뭐 그대로 다 영어로까지 다 번역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헛소리 하면 바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아주 재미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검증된 당원들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이게 운영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좀 단적으로 우리가 눈에 피부에 좀 잘 와닿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일단은 우리가 국가가 운영된다, 국가가 작동한다. 중국에서 보면 결국 국가급에 해당되는 인사들이 어떤 언행을 하는가, 어떤 이동을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가의 발전의 빅픽처를 위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활동이 되는가, 이걸 보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잠시 그러시죠. 화면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건요, 2019년도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불가리아의 대통령이에요. 라데프 2019년도에 7월 달에 그 제13회 여름 다보스 포럼이 중국에서 개최해가지고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중국을 공식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7월 1일서부터 5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7월 2일 날, 그 당시 7월 2일 날에는 이제 다롄의 그 허베이성의 부석이 슈친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 자동차 제조라든지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기존 인프라 건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이제 7월 2일 날은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럼 7월 3일 날은 이제 북경으로 옵니다. 북경으로 와서 당시 이제 북경시의 이제 서기인 차이치, 이제 이분을 만나 중앙정치국위원 만나면서 이제 1대1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1대1로가 직접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일 날은 이제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환영의식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그때 언급되는 게 뭐냐면, 불가리아가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 1대1로 관련된 그 체결국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해로 와요. 상해로 7월 4일 날은 이제 상해로 와가지고 상해 당시 상해시 시장이었던 이용 부서기를 만나서요. 그럼 이제 1대1로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교류 협력을 할 것이냐, 경제 교류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5일 날은 여기 이 사진이 이제 저희 학교, 당시 이제 저희 학교의 이제 서기 장시센인데, 이분 만나가지고 저희 학교 그 불가리아 센터에 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경제 교류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상호 이해, 연구, 교류, 학생들의 교육,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학교 차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일정이 이제 시티리 방문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민간 노선, 직항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차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라데프 대통령을 통해서, 라데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국에 와서 어떤 급의 인사들을 중앙에서 지방에서, 그다음에 실제 기업,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서기거든요. 지방 서기, 베이징 서기, 그 지방의 서기, 그 다음에 학교 차원, 기업 차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각 영역에 있는 서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총서기로 크게 승화되고 수렴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네요. 진짜 중국은 뭐 서기의 나라네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중국인들의 직위, 뭐 주임, 서기,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또 무슨 경제 공작 회의 이렇게 이제 나오면 우리 이제 단어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이 서기 메커니즘, 이 뭐 중국 공산당 조직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중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정 민관이, 반관 반민이 이제 외국에서 VIP가 왔을 때 철저한 역할 분담, 그리고 이제 탑에서부터 다운까지를 다 한 바퀴 이제 돌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층부의 리더도 맞추고, 난 필드도 가봤어. 맞습니다. 이런 리더를 서로 다 맞춰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혹자는 이게 중국 내부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그걸 제대로 알아야 그거에 맞게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교류 협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피지기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중국에 뭐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사진을 누구하고 찍냐, 이제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신뢰를 찾기보다는 이제 명분을 이제 주로 맞습니다.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중국 안에서 보면 명분하고 실리를 다 맞추는 이제 계층별로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 맞습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도 중국을 방문할 때 조금 이해를 하고 가고, 또 어레인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상대급, 격, 이걸 이제 충분히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국 안에 이런 독특한 이제 인재 관리 시스템, 또 조직 시스템, 그리고 이제 당정 간의 관계, 이것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면 중국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또 왜 이런 맞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네.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그 얘기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고 권력인 총서기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에서 북경에서 중앙 차원으로 단계별로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지방으로, 실무로, 이렇게 마치 산을 등산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정무, 전략적인 차원에서 실무 영역으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이 어떻게 보면 반관, 반민, 이런 어떤 그 역할을 또 하면서 중간에서 좀 조정 역할, 윤활 역할,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하고 사진 찍었다, 누가 밥 먹었다 그러지만 중국도 이제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더라도 어느 장소에서 밥 먹었냐, 조호대에서 밥 먹었냐, 인민대회당에서 밥 먹었냐, 중남미에서 밥 먹었냐에 따라서 이 급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는데,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중국 내부적인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 누구 만났는데 하는 그것도 이제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레벨이 보면 그 시진핑이 집무하고 있는 중남미 잉타이라고, 거기서 밥 먹는 사람은 예를 들면 영국 여왕, 뭐 바이든 대통령,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정상급 지도자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인민대회당에서 연회장에서 밥 먹고, 맞습니다. 그래서 격이 떨어지면 이제 조호대 그러면 우리는 뭐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그 돈 내면 가서 다 누구나 밥 먹을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중국의 정치 문화, 이것들을 조금 이제 알게 되면 아마 중국의 이 뉴스를 보는데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협상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마 육공 박사님이 아니면 해줄 수 있는 이 이제 분이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벌써 이게 그 9번째 우리 이 맞습니다. 박사님 예. 하셨죠? 예, 저희가 이제 중국은 왜 강한가,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벌써 9번 해왔는데요. 앞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10부에서 일단 내용상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댓글 같은 경우를 많이 보니까 많이 이제 또 관심 있게 말씀 주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Q&A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중국은 왜 강한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이제 구상이신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뭐 중국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국의 이제 내밀한 어떤 특징, 또 시스템 제도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번 시리즈의 클로징이 되겠네, 에필로그가 되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조금 그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 랩업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국 박사의 중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